예, 이에리스 선생님 외에도 또 여러 인기 가수들이 있어서 한 언론사에서 프로듀스 101이나 인기가요처럼 그 당시 인기 가수 투표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광고를 내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에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아하는, 특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전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전에 공부한 바 있듯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또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과 한국 시민화 정책을 실시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이제 역사를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아직도 이런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죠. 어쨌든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런 것에 대항해서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연구 부분이에요. 계한기 주시경 선생이 국문연구소를 계승해서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돼요. 조선어 연구회는 192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지 이제 48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의 한글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2013년부터는 양력으로 고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죠. 또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 글을 지키면서 보급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이제 확대 개편이 돼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을 했고요. 우리말 큰사전을 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제는 우리말 큰사전을 발행하려는 활동을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서 1942년에 이른바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하고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서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뒤에 강제로 해산시키고 말았어요. 우리말 큰사전은 광복 후에 그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편찬을 결국 해냈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은 우리 교과서 68페이지 역사 읽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시험 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역사 연구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는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가 이른바 중국, 일본에 좌우되었고 또 삼국시대 이래로 19세기까지 발전 없이 고대 사회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거나 조선시대의 붕당의 형성을 두고 또 역시 한국인들은 계속 편다눠서 맨날 다투기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민사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걸 주입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신감을 잃도록 하는, 부끄러워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썼었는데요. 이러한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여러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의 주체성과 발전상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역사학 연구는 한 3계열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민족주의 사학 계열은 이제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민족의 전통성, 정신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관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에요.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의 역사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했었던 박은식 선생 이분이시죠. 또 그리고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을 서술하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신채호 선생 등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실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서를 서술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경제사 계열 한번 볼 텐데요. 사회
경제사학 계열은 공상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란 것을 도입해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의 과정에 맞춰서 우리 역사의 체계를 도모했어요. 당시 일본의 역사가들은 한국의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고대에 머물러 있다는 이른바 정체성론이란 걸 주장을 했었는데요. 백남훈 선생은 그렇지 않고 한국사도 세계사에 맞춰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서양의 역사와 똑같이 이제 발전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증주의 사학 계열이 있는데요. 실증주의 사학은 문헌의 고증을 통해서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요. 문헌 고증은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삼국시대 이래 발전하지 못하고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고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만 골라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손진태 선생이나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증주의 역사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진단학회를 조직하고요. 연구 결과를 진단학포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단학회는 일제 탄압으로 해산됐다가 광복 후에 다시 조직돼서 현재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진단학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교단체들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철 선생이 만든 대종교는요, 북로군정서와 같은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요, 무장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동학이 발전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야학을 운영하는 등 민중계몽에 힘쓰게 돼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주로 의료사업에 힘썼고요, 개신교의 일부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 승려이면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생이 일제의 하수인처럼 변해가는 한국 불교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낡은 습관을 새로운 세대에 맞게 고치자라는 개혁을 주장하고요. 이런 개혁을 불교 유신론이라는 글에 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불교 중에서도 1910년에 박중빈에 의해서 이제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는 원불교가 새로 등장했는데요. 근검절약과 허례의식 같은 것을 폐지하자라면서 이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끝으로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민족문화 수호운동 보도록 할게요. 문학 분야에서는 민족의 항일의식을 일깨우는 저항문학가들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상화 선생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또 이육사 선생은 광야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시지만 의열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만주의 산부 중에서 정예부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어요.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라고 하는데요. 1926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때문에 수감되셨을 때 수임 번호가 264번이라서 이때부터 호를 이육사라고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종의 명동학교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윤동주 선생도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기셨어요. 영화 동주에 윤동주 선생의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미술 분야에서는 이중섭 화백이 서양화 기법을 활용해서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황소 시리즈는 우리 민족을 소에 빗대서 힘찬 붓터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가곡과 동요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한 가곡인 고향, 또 고향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고향의 봄. 고향의 봄 노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또 이제 불렸었던 노래인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아시죠? 자, 이게 이때 나온 노래입니다. 일제 지배하에 또 우리 민족의 힘겨운 모습을 봉선화에 빗댄 봉선화 등의 작품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또 나운규가 아리랑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이 아리랑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친행 활동에 쓰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아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문화예술을 침략 전쟁의 도구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광수나 서정주 같은 그 지식인들은 여기에 적극 편승해서 일제를 찬양하는 글이나 또 일제 정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을 광고로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던 지식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제시대의 마지막 사회문화의 변화와 민족문화 수호운동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시험 시간에 또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요.